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8번째 이야기. 연대 RCT 8. 주간 공격. 1982년 10월 13일 수요일 01시의 후반야 공격에 나선 우리들은 원통 북쪽 인북천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07시의 야간 공격 상황을 종료하고 건빵 한봉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예비군들은 이런 힘든 훈련을 하면서 건빵으로 아침을 때우느냐며 놀라는 소리를 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건빵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빵으로 아침을 때운 우리들은 잠시 쉬면서 주간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리를 잡고 쓰러져 잠을 잤고 예비군들도 새벽부터 후반야 공격을 하느라 3시간 이상 행군했기에 지쳤는지 별 이야기 없이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군과 전술훈련은 아마 그들로서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험난한 행로였을 것입니다. 08시 정각 주간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변 풀과 나뭇가지들을 뜯어 주간 위장을 한 뒤 출발했습니다. 언덕에서 인북천변으로 내려온 우리들은 인북천을 따라 난 길로 북쪽으로 전진하다가 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이 넓어서인지 깊지 않아서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로가 아닌 논밭과 야산을 가로지르는 험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에게 감지될 수 있으므로 개활지를 지날 때는 뛰어서 신속히 이동했고 언덕이나 둔덕 등으로 은폐물이 있으면 전방 상황을 살피며 잠시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갔습니다. 진격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2시간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인북천이 크게 꺾어지면서 휘돌아가는 지점을 지나 조금 더 가니 좁은 판자다리가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을 촘촘히 세우고 그 위에 나무 판자를 댄 섭다리 모양의 판자다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너무 좁고 부실해 보여서 대부분의 병사들은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냇물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발목까지 빠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 조금 더 가니 월악리라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있는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악리에 이르렀을 때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방어진지로 빠져나갔어야 하는 52연대 병력이 아직도 월악리 도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본래 쌍방훈련이라 할지라도 상대편 병력을 직접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만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쌍방 간의 병력들이 조우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이 미리 병력 이동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통 지역에서 야간 방어를 마친 52연대 병력이 아직도 주간 방어 진지로 이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따라잡힌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력 병력이 아닌 예비 병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추월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마 실전이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섬멸되거나 포로로 잡혔을 것입니다. 중대장은 대대에 지휘 요청을 했고 대대에서는 우리가 대기하면서 52연대 병력이 빠져나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상대 병력들을 포로로 잡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쌍방훈련이라도 주어진 훈련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닌 수백 명 병력을 포로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월악리 앞에서 다시 인북천을 건너 천변 뚝 너머에서 은폐연폐를 한 뒤 대기했습니다. 잠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52연대 병력이 완전히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중순에 인제 들려 큰 모든 풀들이 노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키 큰 억새풀과 잡초들 사이에서 우리들은 대기하면서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11시 우리들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북을 따라가다가 좀 더 상류 쪽에서 냇물을 건너는데 이번에는 냇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만큼 깊었습니다. 군화속뿐 아니라 바지까지 다 젖었고 우리들 입에서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본래대로 했으면 워랑리에서 곧바로 전진했을 것을 낙오한 적군 때문에 우리들만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질퍽거리는 걸음으로 한참을 전진하여 나아가니 원통에서 서와리로 가는 도로가 나오고 다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넜는데 이곳은 인제군 서하면 서흥리라는 곳이었습니다. 북면을 지나 마침내 서하면까지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얼마 가지 못해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돈자였습니다. 돈자란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진격이 저지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52연 대 병력과 지근거리까지 붙은 상태에서 만일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판정관들이 그런 상황을 주어 우리의 진격을 멈추게 한 것 같았습니다. 돈자 상황은 오래가지 않아 풀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간 공격이 종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982년 10월 13일 낮 12시였습니다. 주간 공격을 개시한 지 4시간 만에 우리의 주간 공격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역시 예비대라서 특별한 공격 목표가 없이 후방 지원만으로 임무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서흥리의 앞론바닥에서 우리들은 집결하여 인원 파악과 장비 점검을 했습니다. 서흥리 앞은 수많은 군인들과 군용 차량, 그리고 장갑차와 전차 등으로 완전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흥리 논바닥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예비군들이 있어서 그런지 메뉴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양이 적어서 허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는 좀 더 이동하여 좌측 야산으로 들어가 집결지를 편성하고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A형 텐트를 치고 들어가 피곤을 달랬습니다. 오늘 새벽 1시부터 시작된 후반야 공격부터 11시간 동안 계속된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군축령에서 인제읍과 북면 원통을 거쳐 워랑리를 지나 서하면 서흥리까지 쉽지 않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걱정했던 예비군들은 의외로 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첫날 개골령을 넘는 고난의 행군이 그들에게 면역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번 고난의 행로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거기에 비교하게 되고 그보다 약한 것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제 힘든 공격 상황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방어만 하면 이번 훈련이 끝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들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9번째 이야기. 연대 RCT 9. 방어 준비와 예비군 철수. 1982년 10월 13일 수요일 01시부터 시작된 후반야 공격에 이은 주간 공격까지 10시간이 넘게 줄기찬 공격을 마치고 우리는 인제군 서하면 서흥리의 한 야산에 수경지를 할당받아 간단한 텐트를 치고 집결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공격 상황은 종료되었고 공수를 전환하면서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경 준비를 마치고 즉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밤 11시 30분에 기상하여 거의 쉼없이 이동하며 공격을 했기에 모두들 피곤했고 그런 우리에게 잠만이 보약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휴식은 저녁 식사를 하고도 계속되었습니다. 중대에서는 혹시 적 게릴라의 침투가 있을지도 모르니 경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별 상황 없이 조용한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밤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에 배속된 6명의 예비군들이 약간의 돈을 모아서 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보니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하긴 훈련을 나오기 전 우리들이 돈을 모아 준비한 부식과 간식들을 함께 먹으며 지내왔으니 그들로서도 어떻게든 인사치레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두워진 뒤에 마을로 추진을 보내 그 돈으로 소주 몇 병과 안주로 어포 등을 사가지고 와서 간단한 음주도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군들과 지난 3일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기에 이날 한잔 술에 곁들여 예비군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예비군들은 우리 부대 같은 이런 군대가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동원훈련이 현역들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궁금하기도 하고 훈련소에서 했던 종합각계전투 훈련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런 훈련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줄 알았으면 연기하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방위 출신인 그들이 보았던 현역들은 훈련소 조교들과 후방 향토사단의 병력들 뿐이어서 우리 같은 교육사단의 훈련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우리가 수행했던 큰 훈련들에 대해 앞다퉈 이야기해줬습니다. 6본 교육사열 장거리 행군이나 11사단 대항군 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 국군이 날 행사, 양구에서 인재를 제집 드나들듯 개골령과 광치령을 넘나드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첫날 개골령을 넘으며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인 14일 목요일에도 종일 집결지 행동을 했습니다. 적들의 야간 공격 역시 금요일 새벽에 후반야 공격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곧바로 주간 공격으로 이어져 금요일 정오 무렵 상황이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고생을 잊고 서엉리 야산에서 가을을 즐기며 집결지 행동으로 하루를 푹 쉬었습니다. 우리들 수경지 너머로는 작은 마을이 있고 주변에는 밭들이 있었는데 그 밭에는 아직 고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된서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고추밭에 가서 빨간 고추들만 골라 따다가 식사 때에 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고추를 따러 갔던 총이분대 이하무게라는 후임이 고추를 따가지고 오더니 고추밭에서 만난 밭주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에 가서 고추 한창 따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더랍니다.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주인이 하시는 말, 작은 것은 맛이 없으니 큰 것으로 따가더래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농사한 것을 절취해가는 우리들을 탓하기보다 배려해 주시는 참으로 마음 넉넉하고 순박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들이 빨간 고추만 골라서 먹는 것을 보고 예비군들은 처음에 빨간 고추를 매워서 어떻게 먹느냐고 사양하더니 한번 먹어보고 나서는 너도 나도 빨갛게 익은 고추가 맛이 좋다며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우리와 동화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노도용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예비군들은 훈련을 종료하고 자가 복귀해야 하니까 지금 즉시 지급된 장비와 화기를 지참하고 중대 시피로 보낼 것. 우리는 웅성거렸습니다. 예비군들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그런 말이 없었고 예비군 자신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원예비군 훈련은 월요일에 입소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당연히 앞으로 남은 방어훈련까지 함께하고 토요일에 예비군들이 복귀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예비군들이 떠난다니 우리들은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옛말처럼 겨우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허전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예비군들은 그 말을 듣자 화색이 돌고 싱글벙글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이틀이나 빨리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에서도 소망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그대로 보내기 아쉬워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우리 소대 선임하사 방중사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동안 훈련 중간에도 몇 차례 사진을 찍곤 했었습니다. 우리 소대원들은 예비군 6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 덕분에 그들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모습들만은 아직도 사진을 보며 추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비군들은 즉시 군장을 쥐고 개인화기를 들고 분대장 한 명이 인솔하여 중대 시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예비군들은 첫날 야간 행군과 둘째 날 후반 야공격 등 야간 훈련 시간이 그들의 동원 예비군 훈련 시간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에 일찍 철수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험난한 야전 훈련에 동참하여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 당시 예비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0번째 이야기. 연대 RCT 10. 야간방어 1982년 10월 14일 목요일 연대 RCT 훈련 나흘째인 이날 예비군들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무척 허전해졌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슴 한 구석이 비어버린 듯 공허한 분위기가 느껴진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든 자리는 표시가 안 나도 빠진 자리는 표가 난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허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첫날 개골령을 넘으면서 예비군 원망을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추스르기도 힘든 판국에 예비군들이 혹처럼 붙어서 더욱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예비군들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예비군들을 훈련에 합류시킨 지휘부를 욕했습니다. 아무리 전시 상태에서는 예비군 합류가 원칙이라고 해도 이럴 바에는 당장이라도 예비군들을 돌려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 이제 그들이 막상 떠나고 나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들이 떠나간 것처럼 허전하고 공허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심상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얄팍하고 변덕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극한의 상황에서 고난을 함께 겪었기에 전우애가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예비군들이 떠난 뒤 텐트를 철거하고 수경지 주변을 전장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밥과 반찬을 수령해서 반합에 담아 군장에 달고 또 내일 점심 식사로 전투식량 건빵까지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과 점심까지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제 제대로 된 식사는 내일 저녁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도 그 위치에서 한참을 더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진 20시가 넘어서 이동을 시작하여 방어진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방어진지는 집결지 행동을 했던 수경지에서 멀지 않은 앞쪽의 산자락이었습니다. 뒤는 야산이고 앞에는 밭이 이어지고 그 너머로 논들이 있고 논이 끝나는 곳에 강둑 너머로 인북천이 흐르고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북천에는 서와리 쪽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은 우리 때와 마찬가지로 후반야 공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방어진지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서 기온이 급강하여 추위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바뀌어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01시 우리는 기상하여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에서는 청음초를 운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2명이 한 조가 되어 3개조의 청음초 조가 선발되었습니다. 나도 내 사수 최병장과 함께 청음초가 되었고 우리들은 소총만 들고 인북천 다리 좌측 강둑에 상계하여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한 청음초 역할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청음초는 적의 침투 징후를 파악해서 본대의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이번에 우리에게는 적에게 화생방 상황을 부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각 2개씩의 총 12발의 시에스탄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에스탄과 소총만 휴대한 채 주 방어 라인에서 3,400m 전방에 있는 인북천 북방으로 진출했습니다. 10월 중순의 새벽 날씨는 겨울 못지않게 추웠습니다. 동절기 복장이 아니라서 냉기가 그대로 살을 파고들었고 우리들은 정말 이빨을 딱딱 부딪힐 정도의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은신처에서 이탈하여 움직일 수도 없어서 꼼짝 못하고 버티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강 너머에 적들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한 실루엣들이 하나둘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저들도 조용히 건너편 강둑 너머에서 우리 쪽을 살피며 대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1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짐승이 움직인 것인가? 풀잎과 나무가 어른거린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05시가 넘어가자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뚝을 넘어오는 실루엣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적들이 다리를 건너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앞에 시커멓게 보이는 강물이 상당히 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다리가 그대로 보존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다리가 폭파된 상황이 주어졌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 싸늘한 날 새벽에 저들은 허리 가까이 차오르는 강물을 가로질러 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강물을 건너왔습니다. 강물을 거스리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조차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속을 건너고 있는 저들을 생각하니 우리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들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시에스탄을 투척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적들이 강 중간쯤 도하했을 때 무전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시에스탄 투척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시에스탄을 까서 둑 너머로 던지고 곧바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선에 돌아와 상황 보고를 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방어에 합류했습니다. 아마 적들에게는 가스 상황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방독면을 쓰고 상황 대처를 하느라 공격이 지연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적들은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걷히면서 보니까 병력들이 도하를 마치고 강둑의 상계에 있는데 더 이상 공격해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화생방 상황으로 적의 공격이 분쇄된 것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쌍방이 부딪히면 의도치 않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기하다가 07시가 되자 야간 공방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야간 방어는 끝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합에 달아둔 아침밥을 꺼내 식사를 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1번째 이야기. 연대 RCT 10일 주간 방어 그리고 상황 끝 복귀. 1982년 10월 15일 금요일 07시에 야간 방어를 끝낸 우리들은 이제 이번 훈련의 마지막 상황인 주간 방어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야간 방어진지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는 08시 40분 주간 방어를 위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흥리 마을로 나와 지난번 공격을 위해 이동했던 노선을 되짚어 원통 방향으로 퇴각했습니다. 서화면과 북면의 경계를 이루는 사천교를 건너 월악리로 넘어와 곧바로 강둑의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서화면 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는 요지였습니다. 우리들은 새벽에 적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서 도하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방어 라인의 우측방은 산악지대였고 좌측방은 논들로 개활지였습니다. 반대로 인북천 넘어 적진 쪽은 우전방은 논으로 개활지였고 좌전방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이런 지형으로 전방뿐 아니라
우측방과 좌전방에 있는 산자락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중대장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만 우측방이 인북천을 건너지 않고도 산자락을 타고 우회하여 적들의 침투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므로 한 개 소대를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방어 부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오전 내내 아무런 상황 전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총소리 한 방 울리지 않고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 식사는 방어진지에서 건빵을 꺼내 물과 함께 먹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점심을 먹고도 방어는 계속했는데 역시 아무런 상황이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큰 훈련이기 때문에 예비대 일개 중대원으로서는 전체 훈련 상황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1대대나 2대대가 담당하고 있을 주방어선 위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술 상식으로 보면 예비대인 우리 3대대는 주방어 라인에 직후방을 강화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인북천 북방에서 방어를 하던 중 15시가 되자 상황이 끝났다는 무전이 왔습니다. 1982년 10월 15일 15시부로 연대할 시티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실전 못지않은 고난의 행군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에는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 같아 도리어 허전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다 보니 방어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공포탄이 남아 또다시 들고 복귀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든 훈련 상황은 끝났고 양구까지의 복귀 행군만 남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훈련으로 지친 우리들에겐 이것도 쉽지 않은 행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난 것이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곧바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걸어서 월악리를 지나가다가 칠성고개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인북천을 따라 조금 더 가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천변을 따라 한참을 가니 냇강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 마을 앞을 지나쳐서 논밭을 가로질러 우측으로 가다가 산자락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자락을 따라 올라 계곡을 지나고 다시 산능선을 넘은 뒤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원통으로 돌지 않고 광치령으로 질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따라 한참을 가니 예상한 것과 같이 광치령 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광치령 길로 접어들기 전 숲속에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하고 있는데 17시경 그곳으로 저녁 식사가 차량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따뜻한 밥을 먹고 만 하루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쉰 다음 18시에 출발하여 광치령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짧아진 10월 중순의 강원도 산속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뚫고 터벅터벅 광치령 길을 걸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고독도 찾아옵니다. 밝을 때는 행군하면서 전우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얼굴을 보면서 웃을 수도 있는데 어둠 속에서는 대화도 끊기고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며 자신과의 싸움만을 계속할 뿐입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인제 쪽에서 광치령 오르는 길은 지루한 길입니다. 경사는 완만한데 큰 변화 없는 하얀 길이 끝없을 것 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고독하고 지루한 행군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광치령 정상에 올라서고 이제부터 양구 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올라온 길이 여성스럽다면 이제부터는 우악스런 남성 같은 길입니다. 길 왼편으로는 끝모를 낭떠러지이고 우측은 산자락을 깎아 만든 절벽이 이어집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나자 일주일간의 훈련으로 지친 병사들이 행군 중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부터 후반야 방어를 시작하여 20시간이 넘게 작전을 뛰었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치고 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졸음을 쫓기 위한 노래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졸다가 왼쪽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먼저 아는 노래를 선창하면 모두들 악을 쓰며 합창을 합니다. 내가 처음 자대 전입 와서 졸병 때는 행군 중에 군가를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간에 왜 더 힘들게 노래를 시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고참이 되고 보니 이제는 내가 먼저 독려하여 노래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후임병들이 졸다가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 01시 우리는 마침내 자대에 도착했습니다. 대대 연병장에 모여서 인원 점검을 하고 곧바로 내무반에 들어가서 취침하는 것으로 연대전투단 훈련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2번째 이야기. 월동 대비 준비 작업. 1. 도로 작업. 10월이 되면서 양구의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연대할 시티를 출발하던 11일과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16일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기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양구의 날씨는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은 강원도 군대는 2계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을 느껴볼 틈도 없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을 그냥 지나쳐 여름철 날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부대에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동절기로 보고 모든 준비를 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날씨가 추워지자 월동을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시작되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대할 시티라는 중요한 훈련이 있었기에 미루었던 월동 작업들이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봇물 터지듯 실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동을 대비한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바로 도로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양구에서 외부로 통하는 도로들을 군부대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장비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절도 아니었기에 도로 작업은 오로지 우리 군인들의 힘과 땀 그리고 삽과 단가를 이용한 개미역사였습니다. 도로 작업은 크게 정기 보수 작업과 긴급 도로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기 보수 작업은 봄철과 가을철에 실시했는데 봄철에는 겨울 동안 부실해진 도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했고 가을철에는 겨울을 대비하여 보수와 제설용 마사토를 적사장에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도로 공사는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파인 경우 또 폭설로 도로 통행이 막혔을 때 긴급 투입되어 보수하거나 제설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 작업 담당 구역은 각 중대별로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중대의 경우 양구터널에서 신남쪽으로 원리분교까지 약 4km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 때로는 청리의 학수초등학교 앞 두무동 고갯길 분기점부터 양구터널 너머까지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양구터널은 우리 중대 도로 작업의 중심지였습니다. 1982년 축의 도로 작업은 10월 19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일 토요일 새벽에 연대전투단 훈련에서 복귀한 뒤 월요일인 18일까지 정비를 하고 정비를 마치자마자 도로 작업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작업 출발하여 도촌리쯤 갔는데 흐리던 날씨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대로 되돌아와서 오전은 휴식을 한 뒤 점심 식사를 했는데 오후가 되자 날씨가 좋아져 다시 양구터널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날 오후 작업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중대 내 게시판에 글씨 쓸 일이 있어서 인사계가 따로 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은 수요일로 정훈교육과 전투체력의 날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당시 정신교육과 전투체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훈과 태권도와 완전군장 구보는 반드시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은 모든 내무 교육을 중단하고 부대 주변 월동 작업을 했습니다.
막사 창문에 비닐막을 설치하고 초소로 오르는 길을 정비하고 급경사 구간에는 밧줄 설치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막사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우물장 주변도 정리했습니다. 외부로 작업을 나갈 수 없으므로 부대 내 정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도로 작업은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간단한 일조점호를 한 뒤 아침 식사를 하고 06시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화요일 비로 인해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인지 꼭두 새벽부터 서둘렀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자대를 출발하여 1시간 좀 더 걸려서 학수국민학교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양구터널로 오르면서 도로에 파인 곳이나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작업은 단순하지만 힘든 작업입니다. 무너진 곳은 돌을 주워다 축대를 쌓고 흙을 채우고 파인 곳 역시 흙으로 메워 평토해 줍니다. 그런 다음 도로 옆에 배수로에 쌓인 낙엽과 모래 등을 퍼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적사장을 주변 산에서 마사토를 파다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양구터널로 오르는 길이 제법 경사가 있는 고갯길이라 적사장이 군데군데 있었고 그곳에 모래나 흙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적사장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로 주변에서는 흙을 파기가 쉽지 않아 숲속으로 자꾸만 올라가서 흙을 파서 단가로 들고 날라야 했습니다. 적사장이 보기에는 작아 보였지만 막상 단가로 흙을 파다 아무리 부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흙을 담은 단가를 2명이 들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며 양구터널을 넘어 원리분교 쪽으로 천천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도 소대의 최고참 중 한 사람으로 아무래도 좀 수월한 뒷마무리 정도만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사실 내가 졸병 때 고참들이 작업장에서나 훈련장에서 어영부영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참이 되고 보니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서도 후임병들이 말리겠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동기들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는 한 나 혼자 나서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도 어쩔 수 없는 당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고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토요일 오전까지 빡세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22일에는 첫 서리가 내렸고 24일에는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아직 계절적으로 가을이 한 달여 남아있고 내 고향에서는 막바지 가을거지가 한창일 때 양구는 벌써 초겨울 날씨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3번째 이야기. 월동 대비 준비 작업. 2. 기타 월동 준비. 월동을 위한 준비는 도로 작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주변과 우리의 생활을 위한 준비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월동 준비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산악훈련장에서 화목 채취와 단가 손잡이용 목재 채취 작업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벌목 사역병으로 남았다가 곤욕을 치른 이야기는 앞서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손잡이용 목재가 부족하다며 9월 5일부터 시작된 축예진지보수공사에서 우리들은 단가형 막대기를 추가로 확보했고 이때 한 트럭분의 쌀이를 확보하여 군용 트럭으로 실어다 중대 창고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쌀입이 재료가 부족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대는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의 모 여고에 매년 쌀이비를 선물로 제공하는데 이것을 각 대대당 한 트럭씩 배당했고 대대에서는 각 중대에 분담시켰기 때문입니다. 대대에 쌀이비를 보내면 우리 중대가 겨울 동안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쌀이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지보수공사 때 해온 쌀이를 말려서 잎을 떨어내니 그 양이 푹 줄어들어 생각만큼 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우리 화기소대는 인삭의 지시를 받아 봉화산 아래로 가서 쌀이 채취 작업을 했습니다. 이날 쌀이를 채취하여 칡넝쿨로 어깨끈을 만들어 각자 한 짐씩 짊어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쌀이는 햇볕에 말려서 잎을 떨어내고 우선 중대 창고에 단가용 막대기들과 함께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연대할 CT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부터는 월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만들고 단가를 만드는 일을 작업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 틈틈이 진행한 것입니다. 빗자루와 단가를 만드는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새끼줄조차 한 번도 꼬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빗자루를 만들고 단가를 엮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은 정훈과 전투 체력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력이 동원되어 부대 주변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새끼를 꼴 줄 아는 사람이 모두 동원되어 지프로 새끼를 꼬았고 도로 작업이 끝난 뒤인 25일 월요일에는 쌀이 빗자루와 단가 만드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고참들이 시범을 보이고 졸병들이 따라 배우는 방식으로 전병력이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쌀이비를 만들 때에는 쌀이를 두 묶음으로 서로 어긋나게 묶은 다음 그것을 비틀어서 머리가 한 군데로 오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튼튼한 빗자루가 되는 것입니다. 단가도 칠기나 새끼줄로 시줄을 만들고 역시 지피나 칠구로 날줄을 만들어 가만이나 멍석을 엮듯이 엮어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쉽게 마대포대나 가마니 등을 잘라대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듯 빗자루와 단가 만드는 일은 이후에도 틈틈이 작업을 계속하여 대대에서 할당한 빗자루를 납품하고 나머지 빗자루와 단가는 중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제설 작업을 비롯한 온갖 작업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월동 준비는 빗자루와 단가만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오전에는 각 내무반의 창틀 바깥쪽에 방풍망 작업을 했습니다. 찬바람이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닐을 덧대는 것입니다. 또 일부 병력을 빼내어 초소로 오르는 길에 미끄럼 위험이 있는 곳은 계단을 만들고 막사 주변 지작물들을 정리했습니다. 23일 토요일 오후에는 화장실 인분 작업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도로 작업을 마치고 와서 우리들 휴식 시간인 토요일 오후에 화장실 분유를 퍼내는 작업에 동원된 것입니다. 이날 각 중대 병력이 동원되어 각자 자기 중대에 화장실을 퍼냈습니다. 퍼낸 인분은 10중대 뒤 산에 있는 큰 웅덩이에 버렸습니다. 이곳은 대대의 모든 인분을 퍼다 버리는 곳이었는데 사실 평소에도 그곳 가까이 가면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분유와 섞인 물이 막사 뒤로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당시의 열악한 환경으로는 그 모든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날 인분 작업 후에는 취사장의 월동용 무 매장 작업도 했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그야말로 무자비한 사역에 시달린 날이었던 것입니다. 대대 취사장에서는 겨울 동안 매일매일 사용할 무를 나눠서 각각의 구덩이를 파고 갈무리에 두었는데 그 작업을 각 중대에 할당해 주었고 중대에서는 다시 소대별로 몇 개씩의 구덩이를 파고 무를 묻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파다 보니 지난해 묻어둔 무를 꺼내 먹지 않아서 그대로 썩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취사병들이 귀찮으니까 매일 파다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 겨울 우리들이 먹을 정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월동을 대비한 준비와 작업은 10월 30일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날 연대장이 월동 준비 검열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침부터 온 중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로를 설치하고 대청소를 실시하고 보급품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연대장은 대대에 잠깐 들렀을 뿐 중대까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목은 월동대비 검열이었지만 실제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연대장이 대대를 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월동을 대비한 준비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연대 후문에서 우리 대대에 이르는 700여 미터 도로에 마사토를 파닥가는 작업을 전 대대병력이 동원되어 실시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6월 초 일군 사령관 방문에 대비하여 대대적으로 보수한 뒤 1년 반 만에 보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82년 겨울맞이를 위한 월동 대비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